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채권 5%대 금리 돌파, 미국 강세장 이제 끝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어요. 정말 역대급 상승인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이렇게 고금리를 돌파하게 됐나요? 우선은 지금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예산을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프라라거나 뭐 ILA라거나 그다음에 전쟁 자금이나 등등 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시중에 국채 공급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을 외국의 중앙은행이나 연극이나 펀드에서 받아줬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그걸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논리상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제 이런 고금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5%를 돌파하면서 시장에도 많은 영향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경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다시 어떤 걸? 채권 금리가 5%대를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나 미국 경기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거는 사실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 폐해가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치솟으면 주식시장은 이제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반비례해서 금리가 치솟는 것만큼 주식시장은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다음에 일반 경제에서도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모기지 금리가 올라와서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 그다음에 PF 부실 같은 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은 일반 가계에서도 그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가 대폭 줄어들 뿐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 성장에도 큰 타격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은 한계 기업들의 이제 파산이 늘어나서 이제 실업률도 늘어날 거고, 하여튼 일반 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년물 금리, 즉 시중금리의 대표 금리 같은 거를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국채 수익률을 다 보면 대부분 다 5%를 넘었는데 10년물만 5%를 아직 못 넘고 있어요. 4.9나 지금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좀 4.8 정도 하는데 다른 건 다 5%를 넘었어. 뭐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2년물, 5년물, 7년물, 20년물, 30년물 할 거 없이. 근데 유독 10년물만 4.8%야. 그럼 왜 그럴까요? 10년물까지 금리가 오르면 정말 큰 위기가 생길 걸로. 맞아요.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하면, 우선 재무부는 다른 단기채나 중기채는 공급을 늘리고 있으면서 10년물만큼은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이걸 줄이고 있고, 게다가 연준은 지금 긴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국채나 모기지를 팔므로써 시중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이런 긴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런 상황 속에서 사주는 국채가 하나 있어. 그게 10년물 국채나 장기 국채들을 사고 있어요.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즉 이렇게 재무부와 연준이 거의 한 팀이 돼가지고 10년물 국채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쉽게 10년물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게 정부나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가 없고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금 위기인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장기 채권 금리가 역사상 5%를 돌파했던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높았던 금리 때는 언제였고 그때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시중금리가 높이 치솟았던 건 우리가 잘 아는 폴 버커 시대, 즉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높은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를 형성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11.4%까지 이렇게 치솟았을 적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거의 20% 가까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한 21% 선에서 작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비상시국이 있었고 그때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시중금리를 형성케 함으로써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환수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린스펀 이후에 금리가 안정되고 나서는 이게 거의 글쎄요 한 20여 년 만에 지금 처음 다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정확한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즉 지난 40년간의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 사실 큰 흐름상에는 1982년 이후에 계속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미국채를 사두면은 계속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두면은 큰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제로금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제로금리에서 다시 지금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서고 시중금리도 이제 5%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제 위험자산이 된 거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단기물 같은 건 관계없는데 10년, 20년 같이 이렇게 듀레이션이 큰 거는 이거는 하락 내지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 그 투자하신 분들이 뭐 50%, 60%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이유가 듀레이션이 긴 장기 국채로 갈수록 이 하락폭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미국에서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 즉 내년 1사분기에 국채 발행량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환호해서 주식시장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파월이 예전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이런 뉘앙스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시장이 환호함으로써 이 주식시장이 오르고 상황이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재무부 국채 발행액이 그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와서 시장이 안도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적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23년도 회계연도에 미국 예산은 5.8조 달러였었는데 이게 2024 회계연도는 6.9조 달러로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국채 발행액 총액이 더 늘어날 수뿐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거를 다 국채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세수를 증대해서 즉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가능한 국채 발행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시장을 안심시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미국 정부는 그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전쟁의 불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채 공급량이 그렇게 쉽게 줄어들 힘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채 금리의 지금 안정세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폴 보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금리가 이제 최근에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재무부가 아무리 힘을 쓰고 있어도 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국채 발행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예.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것이 저금리 시대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걸지 굉장히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만 살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저금리와 고금리 시대는 반복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상당 기간 그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워낙 잘 나왔고 미국 같은 나라가 4.9%가 나오는 건 정말 대단히 잘 나온 거예요. 그거는 개발도상국이 내기도 힘든 수치를 이제 미국이 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좀 안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내년도에 가서는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 전망치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둔화되고 감소될 거라고 보여지고 뭘 물어봤지? 대답하다 까먹었다. 저희가 앞으로 고금리 시대에 예측 계속 살게 될지가 많이 걱정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은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설사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고용도 좋고 경제 성장도 원만히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쉽게 거기에 반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면서 연준도 몇 번 더 상황을 볼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는 듯해서 금리를 인하한 적이 한 3번 있었어요. 폴 볼커 때 한 번 있었고 그전 그 연준 의장 때도 한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국이 큰 낭패를 봤습니다. 그렇게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가지고 크게 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 연준 의원들이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서 금방 금리 인하 쪽으로 그렇게 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사 시장이 좋아도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증시의 패닉이 와야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결국 금리가 인하돼도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이게 또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게 내년에는 이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금리를 인하한 게 대선이나 재선과 맞물려서 연준 의장들이 실수한 적이 한두 번 있어요. 즉 외부의 압력이나 시장의 압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연준 위원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굴복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낭패를 봤어요.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도 있고 만약 경기 침체가 심하게 들어와서 시장 상황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외치고 연준을 압박하면 그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죠. 예. 네, 오늘 위태로운 미국 채권 시장을 정말 명확하게 진단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